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죠. 사단을 가리키는 용이 천사장 미가엘과 하늘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은 쫓겨납니다. 오갈 데가 없어 권세를 부여받고 한시 동안 땅에서 자기의 마지막 세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여자를 괴롭히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괴롭힙니다. 그때 남아있는 교회들은 마치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마치 패배할 것만 같지만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남은 자손인 우리 교회들도 승리한다가 결론이죠. 우리가 용의 핍박, 사단의 핍박으로 교회가 많은 박해 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킴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건 육신의 죽음이지 우리의 둘째 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땅으로 쫓겨난 사단의 세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할 것이고 그들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교회를 박해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표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할 것인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딥스테이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첫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정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국가들을 은밀하게 조정하는 배후 세력의 존재를 그림자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정부가 곧 딥스테이트죠. 추상적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림자 정부의 이야기가 아주 방대합니다.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리,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음모론에서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실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의 발생 역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던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히람 왕은 다윗 왕을 존경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는 히람 왕이 다윗 왕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존경의 의미의 사랑이죠. 히람은 다윗궁 그리고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자재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히람이 성전 건축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일반 빌딩들과 달라서 특별한 성전 건축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죠. 이것을 히람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지시에 의해서 많은 석공 기술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의 건축 비밀을 아는 히람이 솔로몬 지시하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주발로, 주발라, 주발롬. 세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히람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기술을 알기 위해서 히람을 막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알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히람을 죽여요. 히람을 죽인 세 명의 석공은 이후에 속조 건축가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을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건축 기술 때문에 그들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프리패스 통행권이 주어진 거죠. 특권이 주어진 거죠. 그렇게 세월이 한참 지납니다. 그리고 1700년대로 들어오죠. 1717년에 속조 건물 건축가들은 라쥐라고 하는 소규모 지부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다니는 석공, 자유롭게 프리, 석공 메이슨, 그래서 두 단어를 합쳐서 새로운 프리 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프리 메이슨의 발생 동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 메이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볼은 당시 석공들의 건축 설계 도구였던 볼 컴퍼스하고 스퀘어, 여러분 뭐 이미지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것이 이들의 심볼입니다. 지금 프리메이슨에 존재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프리메이슨의 일원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프리메이슨 세 사람의 회원이 삼각형 3면에서 가입하는 회원을 무릎 꿇혀놓고 그 사람을 죽이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게 히람을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예요. 이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세금 면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는 통행에 대한 프리패스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자신들의 지부인 라쥐, 이 라쥐에게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평등,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든 프리메이슨의 사상과 맞는다면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였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사교 클럽이었죠. 그래서 당시의 카톨릭은 프리메이슨을 사탄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가했죠. 이때부터 프리메이슨은 음지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프리메이슨이 음지로 숨어든 그 똑같은 시기에 계몽주의자나 지식인들도 카톨릭의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적의 적은 동지라고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프리메이슨의 조직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 내부의 계급이 이때부터 발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프리메이슨 내에는요 1도에서부터 52도까지의 계급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8도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18도 미만의 하부 세력들은 프리메이슨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마스터 나이스 아크라고 하는 18도까지에서 머무르게 되죠. 그 선에 머물러 있는 회원들은 프리메이슨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자선단체, 유지들의 모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52도의 계급 중에서 33도 계급부터는 그랜드 마스터라고 하는 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각 지부의 지부장 역할을 하는 평의 회장 직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라지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4도 그 윗단계부터는 프리메이슨의 평의의 수뇌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엘리트 그룹에 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랜드 인스펙터라고 하는 44도까지 올라간 김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도에서 52도 이외에 별도 조직으로 계급을 가지고 있는 직책들이 있는데 4개의 직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수, 1인 절대 군주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2번이 법황, 적그리스도의 대리인 프리메이슨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자를 가리키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검은 교황입니다. 검은 교황은 전임 총장이었던 아돌포 나콜라스가 프리메이슨의 전임 블랙 교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백색 교황, 카톨릭 교황청 지도자죠. 예수회 출신 현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이 현재 프리메이슨의 백색 교황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자, 프리메이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루미나티를 프리메이슨과 같은 조직이다, 비슷한 거 아니냐, 이름만 다르지 않냐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다릅니다. 이 둘은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표면상 둘은 동업관계라고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자산 1위가 누구입니까? 빌 게이츠로 알고 계시죠? 양지로 드러난 자산의 액수를 총액으로 봤을 때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전 세계 자산 1위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은요 양지에 드러나지 않은 지하 경제에서 돌아가는 숨은 자산들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하 경제 자금을 포함하면 빌 게이츠의 순위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뒤로 밀려나게 돼요. 그리고 빌 게이츠를 순위 밖으로 밀어내는 자산가들 중에서 최상위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독일 유대계 국제금융재정 가문이죠. 현존하는 가문입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계몽 사상이 활개를 치고 있었던 1700년대, 정확히는 1776년 5월 1일에 독일 바이에른의 잉골슈타트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라고 하는 교수로부터 일루미나티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의 제안으로 일루미나티를 이때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루미나티의 설립 배경입니다. 이들도 프리메이슨처럼 자신들만의 심볼을 채택을 하죠.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가수들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전시안을 이들의 심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일루미나티의 설립 목적은 세계 단일 정부였어요. 이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도 통합을 해야 되죠. 종교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민족도 다문화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하겠다입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나폴레옹 전쟁, 러시아 혁명, 68 프랑스 혁명,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적인 사건들을 배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막대한 자금으로. 한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됐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자본력입니다. 동아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의 2002년 1월 19일자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57년도에는 국제금융연합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곳과 비밀회담을 통해서 미국을 남과 북으로 쪼개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쟁을 일으키자죠. 미국의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자금을 그들에게 주고 미국을 우리의 손아귀에 넣자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명분은 바로 노예제도였죠. 그런데 다행히도 링컨이 승리를 합니다. 자, 일루미나티가 활동하던 초기 당시에 이들이 왜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게 되었는가? 독일 바이에른 정부로부터 기성교단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유 때문에 정부로부터 굉장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막 만들어진 설립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견디다 못해 이들이 각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독일 바이에른 정부는 흩어진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전 세계에 공문을 보냅니다. 일루미나티 일원들을 조심하라 이거죠. 이때부터 일루미나티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 우리가 통치하겠다. 우리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한동안 음지에서 숨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말경에 이르러서 프리메이슨을 선택을 하고 그들 사이에 숨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들이 프리메이슨을 타겟으로 잡았을까? 프리메이슨에게는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세계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행 프리패스권이 있었습니다. 세금 면제도 있었죠. 일루미나티 입장에서는 프리메이슨에 잠입하는 것이 자기들의 몸을 숨기기에 매우 좋았고 이동도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맛에 딱 맞는 단체였던 겁니다. 자,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의 눈에 띄지 않는 밑에 하부층 계급에 한동안 머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사상을 프리메이슨에 조금씩 스며들게 하죠. 막대한 자금력이 있었던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의 상위 계급으로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마 안가 프리메이슨의 상위 계급을 차지하고 수뇌부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비밀결사단체, 서로 다른 조직입니다. 그런데 숨어들었으나 이들의 막대한 자금력과 사상을 통해서 프리메이슨을 장악을 하게 된 것이죠. 자본력이 엄청났던 일루미나티, 여러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프리메이슨, 이들의 영향력이 합쳐지면서 전 지구적으로 그 영향력과 파워가 확장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세계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위치까지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리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예수회를 한번 살펴봅니다. 1539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540년에 당시 교황에 정식으로 인가받아서 카톨릭 내 정식 선교 단체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지나 예수회는 카톨릭을 지배하는 세력이 됩니다. 자,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루미나티를 설립하자라고 제안한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이 사람이 예수회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 뼛속까지 예수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일루미나티에는 예수의 사상이 그대로 스며든 겁니다. 이렇게 예수회,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서로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같은 사상과 목표를 공유한 집단이 된 거예요. 프리메이슨의 핵심이 일루미나티가 된 거죠. 일루미나티에는 예수의 사상이 스며든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카톨릭과는 적대적이었어요. 카톨릭이 핍박을 했죠. 심지어 교황 클레멘트 12세가 프리메이슨을 사탄의 무리다 하고 규정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실제적 지배 세력이 누가 됐다고요? 예수회가 됐죠. 그리고 예수회의 사상이 일루미나티에 스며들고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의 상위 계급을 차지하게 되죠. 결국 바티칸은 예수회를 통해서 이 두 비밀 결사단체에게 장악되고 맙니다. 그리고 2013년 7년 전 3월에 바티칸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의 출신 어떤 사람이 교황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가 바로 프리메이슨 계급의 백색 교황이란 직책을 가진 현 교황 프란치스코 1세입니다. 예수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회란 이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이죠. 그런데 가장 거룩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그리고 2014년 프란치스코 1세가 교황으로 즉위하고 난 그 다음 해 2014년 1월 26일 바티칸에서 미사를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분열 사태가 있었죠. 그 당시에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 2마리를 날려보냅니다. 어디선가 갈매기 1마리와 까마귀 1마리가 날아들어서 그 두 비둘기를 쪼아대고 괴롭히죠. 그런데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 이때뿐만이 아니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럼 거기가 바닷가와 가까운가? 미사를 드리는 그곳은 바닷가와 약 34km인가 36km의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과연 그들이 평화의 상징으로 던지는 그 2마리의 흰 비둘기가 정말 새들의 전쟁인가? 언론에서는 이것을 두고서 새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황 눈앞에서 벌어진 새들 간의 전쟁. 예수회의 슬로건은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세계 통치권을 갖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됐든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의 신부가 고문 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 예수의 수사로 있었던 말라키 마틴이라고 하는 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회 둘이 모이면 악마까지 해서 악마 셋이 된다. 이 말이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독교에 침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회는 교회 내에 프리메이슨을 잠입시키기 시작을 하죠. 교회 안에 뉴 에이지를 들여오고 뉴 에이지의 범신론으로 종교 통합을 위한 WCC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계속 주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다긴다라고 하는 대형 교단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죠.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기독교 기관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WCC는요,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그들이 일으킨 프랑스 68혁명, 러시아 혁명, 나치즘, 파시즘, 세계대전, 그들이 지향하는 신세계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등등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뉴에이지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숭배입니다. 자, 이제 이 단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베리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내지는 검증, 이런 베리케이션과 칩의 합성으로 베리칩이죠. 이 칩은 특수한 주사를 통해서 사람의 몸에 투여됩니다. 아주 작아서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시킬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한 기술적 메커니즘은 교통카드와 같은 자가 충전 방식의 RFID 방식입니다. 베리칩이 갖는 순기능도 많아요. 분실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금융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입하는 모든 보안을 필요로 하는 곳에 패스워드를 분실할 염려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패스워드가 들어가는 모든 디바이스, 그 하나하나 비밀번호 기억하려면 힘들죠. 아주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기능이 많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 안에 이식이 되면 이 칩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일각에서는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베리칩이 666이다, 짐승의 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베리칩을 여기서 각설하고 지난번 설교 때 잠시 언급했었던 6G 기술, 통신 기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게요. 6th generation. 이것이 전파 확장, 200GHz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100Gbps까지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속도보다 5배가 빨라진다. 이것을 핵심 기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6th generation의 실제 핵심 기술은 바로 수중 통신입니다. 강 속 바다 깊은 곳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에서 통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물이 늘 흐르는 곳이 과연 강과 바다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몸속에 피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G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수중통신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제가 참고를 하시라고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영화를 알려드릴게요. 서로게이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6G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빌 게이츠 빌 게이츠를 존경한다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겠지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빌 게이츠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G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글로벌 엘리트로 대표하고 있는 빌 게이츠, 여기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멀렌다 게이츠하고 합작을 해서 빌 앤 멀렌다 게이츠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하고 연합으로 코비드-19 연구에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죠. 이 마크 저커버그와 투자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코비드-19의 확산을 방지하자라는 차원이에요. 인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KT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SKT에게 44억을 투자하기도 했어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감염 여부 조기 진단 알고리즘을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이 백신 개발과 보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이 팬데믹 방지 기술, 수중통신 6G 기술, 그리고 조기진단 알고리즘, 그리고 베리칩,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아무 상관없는 독자적인 것들일까? 한 번쯤 우리가 진단을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빌 게이츠는요, 4개월 전인 2020년 3월, 이 코비드-19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베리칩과 함께 양자 토드 문신, 눈에는 식별이 안 되는 문신입니다. 이것을 몸에 새겨 놓겠다예요. 어느 부위에? 백신을 맞은 자리 바로 옆 피부에 이식을 하겠다예요. 이걸 디지털 인증서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나 관련된 스마트폰 앱하고 필터가 사용되면은 이 문신이 눈에 띕니다. 이게 양자 토드 문신 방식이죠. 자, 빌 게이츠는 질병을 관리하고 통제하겠다 하는 이유로 이 클라우드 기반의 칩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연구하는 것이 이 칩을 이식하기 위한 기술 개발인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5년 9월 2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하나의 선언문이 채택이 됩니다. 여기에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같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죠. 이들이 선언한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0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자 하는 어젠다 ID 2020을 결의합니다. We need to get digital ID right.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우리는 즉시 디지털 ID를 받아야 한다. 이 그들이 선언한 ID 2020엔 어젠다 2030의 슬로건,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 단일 정부의 신세계 질서를 향한 수십 년의 긴 노력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림자 정부인 딥스테이트의 세력이 감추어진 의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개석상에서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터무니없게 들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 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젠다 ID 2020의 목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민들도 거주지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하자,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디지털 신분을 주자, 그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갖게 하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만을 위해서 디지털 아이디 2020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결의했을까? 이것을 하려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낚싯바늘을 감싸고 있는 미끼와 같은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나와 있는 사기와 악독에 해당하는 죄성입니다. 백신 접종을 이유로 해서 사람들에게 추적이 가능한 칩 이식을 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자는 빅브라더 세계를 구축하자가 이들의 진짜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빅브라더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죠.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통제하는
정체 모를 어떤 수수께끼 지도자를 이 조지 오웰 소설에서 빅브라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파간다 방식의 선전을 하나의 키워드를 자꾸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책 속에서.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계신다.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 이것이 계속 프로파간다가 계속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빅브라더예요. 그래서 지금의 빅브라더의 용어는요,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절묘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젠다를 결의한 2015년 9월 25일보다 빠른 6개월 전 2015년 3월 달에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미국의 테드 강연회에서 빌 게이츠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6개월 뒤인 9월 달에 어젠다 아이디 2020을 발의하고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자,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신분이나 어떤 정보를 담는 단순한 지갑 수준에서 머물까? 이런 시시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여기에 쏟아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리칩의 최종 목표는요, 여기에 심는 게 아닙니다. 뇌에 심는 거예요, 뇌에 심는 거. 현재 활발하게 딥브레인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상용화되지 않은 것 뿐이죠. 자, 뇌에 칩이 심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학교에서 받는 공교육이 폐지가 될 수 있어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기본 교육이 칩을 통해서 주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고급 지식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킹당했을 때는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조종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뇌에 박히는 칩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해킹돼서 빠지고 사람의 신분이 세탁이 되는 그런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아논이라는 영화가 이런 내용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베리칩의 최종판이 있습니다. 다르파 하이드로겔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 국방성산화 핵심 연구 개발 조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인터넷 다 사용하시죠? 인터넷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사용하시죠? 인터넷이 바로 이 다르파에서 개발된 겁니다. 인터넷 탄생 배경 역시도요, 그림자 정부의 빅브라더 세계 구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지금 다르파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르파 하이드로겔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노 입자를 젤라틴 형태 속에 넣어서 액상으로 몸에 주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리칩과는 또 다르죠. 자, 나노 입자가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체내에 들어와서 인체와 뼈와 세포 등의 조직과 결합을 합니다. 그 뒤에 자라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뺄 수 없는 신체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주입된 다르파 하이드로겔 센서가 슈퍼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인공지능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즉 사람이 컴퓨터나 기기의 인터페이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격은 끝난 거예요. 이것을 받게 되면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전에 해당 보건국에서 먼저 나에게 연락이 와요. 당신 몸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 병원으로 오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 진입하는 순간 베리칩을 통해서 여러분의 금융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결제가 되죠. 끝나고 나가면 다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센서를 받아야 된다 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나라에서 이것을 이제 아이디 2010을 발의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것을 전 인류를 받게 하겠다라고는 결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권장사항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이것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여러분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적 장치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등록증은 옛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다가와요. 나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수 있죠. 어떻게 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6G 기술이 난무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원시인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거래를 못 합니다. 대중교통도 이용 못 해요. 식당 가서 밥도 못 사 먹습니다. 서로 감시 체계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만들어가는 세력이 어디일까요?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시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들이 바로 그림자 정보 딥스테이트예요. 자, 짐승의 표는 성경 맨 마지막에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세계 정세에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지피지기여야만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난 이런 거에 취미 없어요. 이건 뭐 이런 내용은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말씀 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감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요 더 이상 음지에 숨어든 그림자 정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양지로 드러났어요.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이제. 자, 오늘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다 알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그 사탄의 마지막 권세가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핍박을 할 것인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우리를 서게 할 것인지, 어떤 미사고를 써가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짐승의 표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리칩, 다르파 하이드로겔 센서, 디지털 인증서, 이것이 666이고 짐승의 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정말 고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상의 종착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세태를 바르게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머리에 총뿌리를 겨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 나 예수 몰라요.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겁에 질려서 얼떨결에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동상이몽의 자리에 서서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생을 허락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오컬트, 세계 정세의 흐름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그 믿음 잘 지키시고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찬양합니다.